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예고했던 대로 메디블록에 대한 아이코 분석을 해볼게요. 참 이게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잘하려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받고 제가 또 이 메디블록은 이 아이코 대표님 중 한 분이랑 제가 또 지인이래 가지고 또 잘한다고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더 늦어졌고요. 아직 아이코까지 날짜가 좀 여유로운 거니까 그렇게 늦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라서 더 잘해주려고 하진 않았고요. 물론 영상은 더 잘 찍으려고 했는데 저도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 지인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이게 정말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제 돈을 어쨌든 투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지인인데 투자했다가 투자가 실패하면 사이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어요. 영상에도 심혈을 기른 건 맞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주관을 최대한 빼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하기에는 괜찮을 것이고 메디블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의료계에 있지 않은 분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아이코 요약을 볼게요. 일단 프리세일이 1차,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가 있습니다. 프리세일은 11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서부터 하고요. 최소 참여가 3,000큐턴부터고 10% 보너스입니다. 프리세일 2차는 11월 20일부터고 그것도 1시부터 5% 보너스고 이건 최소 참여 한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세일 1차와 2차는 각각의 하드캡이 있습니다. 즉 그 캡이 끝나면 판매가 마감이 되고요. 1차, 2차까지는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캡, 2차 캡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이 되고요. 아이코는 만약 프리세일 2차에서 캡이 다 차면, 그러니까 프리세일 1차, 2차 캡이 다 차야죠. 다 차면 아이콘 진행이 안 돼요. 아이콘의 경우에도 있었지만 아마 프리세일 2차에서 끝날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아이콘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워낙 이런 프로젝트들이 요즘 아무리 아이콘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매진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토탈 서플라이 총 생성되는 토큰 수는 100억 메디 토큰이 발행이 되고요. 10빌리언이죠. 10빌리언 개가 발행이 되는 거고 뭐 숫자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적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토큰의 숫자는 그 토큰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이런 소액 결제 할 때 굉장히 좋아요. 특히 메디블록은 정보 이용료라는 단위로 토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토큰의 단위가 작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다른 이런 리서치 관련 토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숫자가 몇 개냐가 아니고 전체 토탈 캡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마켓 캡이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리플이 싸다고 뭐 200원, 300원 한다고 해서 리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리플이 2배 올라가는 거나 네오가 지금 한 4만원 하는데 40달러 정도 하는데 네오가 2배 올라가는 거라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면 리플이 2배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플의 하드캡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보실 때 절대 그 코인 개수라든가 코인 한 개의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시장 전체의 가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환 비율은 1 퀀텀에 2000 메디블록 토큰으로 되고요. 매드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하드캡은 25 밀리언 USD고 이 마켓캡은 50%를 판매하기 때문에 총 50 밀리언 USD. 이게 지금 현재 마켓급으로는 91호 시작하는 셈이에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50이면 딱 90이에요. 딱 92. 지금 보시면 89위가 50이 약간 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90이고요. 아마 아이코가 끝난 뒤에는 벌써 11월 말이나 12월 초일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알트 시장이 많이 커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세그릿 EX가 이벤트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알트 시장이 많이 커져 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때가 아마 마켓캡이 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90이지만 저때 되면 한 100이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켓캡이 이 정도면 엄청 착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정도 마켓캡이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배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50% 판매하고 20%는 파운더 팀이 가져가고 10%는 어드바이저에게 10%는 비즈니스용인데 이건 아마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쓰는 것 같고 8%는 이제 개발비에 쓰겠다. 그래서 보면 전체 개발비가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요 정도 배분을 하는 거고요. 배분 자체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볼게요. 내용은 백서를 많이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님 통해서 제가 따로 받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적진 않았는데 약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같이 밝히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의료 정보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제가 바꿔보려고 하니까 이런 좀 애매한 단어가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병원에 가면 여러분의 기록을 남겨요. 그걸 EMR이라는 시스템에 남기는데 그걸 컴퓨터에 남겨요. 근데 재밌게도 컴퓨터에 의료 정보를 남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대부분 병원들이 아직도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손으로 적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이런 의료 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이 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이런 민족 특성 탓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좁고 어떤 국책과제로서 국가 주도하에 어떤 걸 바꿨을 때 굉장히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 KT가 사실 원래 민간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 주도하에 어떤 걸 바꾸었을 때 한국은 이 좁은 땅과 이 국가의 강한 권력이 합작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이 컴퓨터로서 의료 정보를 전부 다 대체한 곳은 정말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병원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부에서 언제까지는 전부 다 프로그램을 바꿔라 하고 지침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들에게. 그러니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컴퓨터 편하니까 컴퓨터를 바꿔야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이 컴퓨터로 한번 바뀌었던 의료 정보를 다시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인데 블록체인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현재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일단 전 프로젝트를 볼 때. 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화 된다면요. 이건 가정인데 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병원 정보는 병원이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저희는 제 정보지만 그걸 떼기 위해서는 뭐 수수료를 내야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갈 시간이 안 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블록체인화 된다면 그 정보를 제가 제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되고, 이제 이러면 제 개인 정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저희 은행 접속하려고 하면 그 비밀번호 같은 거 하고 파일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접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속이 되면 그걸 제 의무 기록, 제가 찍은 사진, 검사 결과 이런 걸 언제 어디서든 제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보의 주체가 개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그래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보관을 하면 되게 안전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병원은 굉장히 이 의료 정보가 취약해요. 그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미국도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료 정보 유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한국은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훨씬 그 가치를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기기 때문에 뭐 대형 통신사들이 뭐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그 돈을 물어주더라도 물어주는 단위가 굉장히 작고요. 병원은 그 의료 정보가 사실 유출이 되더라도 그냥 소비자는 알 수도 없게, 그러니까 내 정보인데도 나는 그걸 알 수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상 많다고 보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돼 있는 곳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쪽에서 해킹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되고, 사실 병원이 그런 해킹 같은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요. 일단 인트라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예 연결이 안 되고 인트라넷으로만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외부에서 어쨌든 해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병원은 그런 EMR, 그런 그 전산화 시스템 자체가 병원 간에 보통 독립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 있고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면 양쪽 다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써요. 그게 아니면 돈을 주고 쓰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 개발을 주로 해요. 물론 서울대병원도 뭐 분당 서울대병원, 보람의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는 뭐 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체 개발이고, 병원의 보안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보안팀이라든가 인터넷 설비팀이 어떤 보안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고 막 최고급 인력이고 사실 이런 사람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 그런데 돈 쓸 어떤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뭐 은행처럼 그 개인정보가 털리면 뭐 통장이 털리는 거고 엄청 큰일 나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나 여타 보안 업체에 있던 개발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데란 말이에요. 월급도 아무래도 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한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병이라서 더 큰 병원을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큰 병원을 가면 사진부터 다시 찍어야 되고 했던 말을 다시 다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병원을 간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글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물론 돈을 버는 의미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비되는 자원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환자를 보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번 거를 같이 찍으면 결국 뭐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지금 병원 입장에서 돈이 되는데, CT라든가 엑스레이는 결국에는 이제
공단에다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병원에서 찍었은 경우에는 삭감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CT 같은 거를 막 찍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MRI 정도가 되면 찍는 게 개인 부담금이 뭐 보험을 안 하면, 보험을 하면 뭐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싸도 한 40만 원 이 돈 가격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 와서 또 찍자라고 하면 환자는 당연히 싫어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병원 데이터를 뭐 시중 복사해가지고 와라, 뭐 결국 이런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 되는 검사는 2번 하기 힘들어요. 피 검사 같은 경우도 2-3번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도 괴롭고 병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어떤 건강공단의 고질적 문제인데, 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좀 알기가 어렵고, 저는 제가 일단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일단 일반인들 분의 시각에서 이걸 한번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꼭 병원에서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갈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메디블록을 다 이제 분석을 할 거면.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정보 토대가 스타트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 건강공단의 어떤 특징성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이런 싼 의료보험이 유지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병원이 많은 부분 손해를 이제 안고 가는 거고,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진료 보는 것이 아닌 외의 것으로 그 손해를 많이 메꿔요. 실질적으로 병원이 돈을 되게 잘 버는 것 같지만 사실 돈 잘 버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돈을 버는 항목이 있고요. 환자를 보면 볼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뭐 엑스레이나 CT는 뭐 딱히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심한 항목은 아니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가 심해요. 마이너스가 좀 심한 편이고, 진료 그냥 일반 저희가 뭐 거의 1분 진료, 뭐 10초 진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한국의 진료는 이건 그래도 좀 돈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리소스 투자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단 의사 1명만 있으면 되고, 뭐 간호사 1명 정도. 그다음에 짧게 보면 볼수록 어쨌든 효율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돈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돈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의원들이 의원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대형 병원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서 버냐면 응급실은 대부분 보통 마이너스예요. 보통 마이너스고 입원도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인실을 아무리 해봤자 그걸 그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닌 게 금액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의료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거든요. 국가가 니네가 뭐뭐 했으면 얼마씩만 받아 라고 강제하고, 그 건강보험이 당연 지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에 있는 항목들은 그 가격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뭐 최순실 때 뭐 1년에 1억짜리 뭐 이런 피부과 뭐 이런 얘기를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비보험과,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꼽사리를 많이 펴요. 뭐 연간 회원비를 받는다거나 차병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이 국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이 병원은 국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면 돼요. 국가가 돈을 주진 않아요. 어떤 병원을 설립할 때 뭐 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모든 돈에 받을 수 있는 한계선을
만들기 때문에 한계선도 아니죠. 이 가격을 그냥 받아라. 더 적게 받는 것도 불법이고 더 많이 받는 것도 불법이다. 이 사람이 뭐 가난해서 내 공짜로 진료 봐주겠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무료로 보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재벌 뭐 2세가 3세더라도 어떤 진료를 볼 때 넌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내라 하면 이것도 불법이고요. 이 사람은 가난한데 공짜로 봐주겠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돈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고 사실 자유주의 시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국가의 통제력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주차비, 그리고 장례식장비,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뭐 커피숍 이런 거 이제 병원 들어올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러 데가 입찰이 붙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특히 그 주차비와 장례식장비가 이제 대부분의 수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수익을 이제 매우 비싸게 받죠. 왜냐면 그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매우 비싸게 해가지고 다른 데서 받은 모든 손해를 그걸 메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건 뭐 그거를 만약에 엄청 싸게 하면 병원이 당연히 적자로 망하니까 뭐 병원을 꼭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쪽에서도 검사를 2번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다. 그거는 병원 운영진도 좋아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 좋아하지 않아요. 병원 의사들은 한 번 한 검사를 또 하는 거니까 싫어하고 당연히 환자들도 싫어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좋게 말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이게 술 취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욕을 하거나 이런 환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의료진의 리소스 소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병원이 절대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이런 게 근데 기록 공유가 가능하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럼 현재는 왜 기록 공유가 안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개인정보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정보의 권리를 되찾지 않아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막 아무나나 뿌려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의료진이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줘 이런 건 불법이에요. 의료법상도 불법이고 개인정보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인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지만 여러분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그걸 관리하는 곳은 없지만 여러분이 어느 컴퓨터에서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런 블록체인화를 하면 정보는 물론 있는 곳이 있어요. 있는 곳이 있지만 여러분은 마치 거래소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것처럼 거래소에 들어간다고 뭘 깔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거래소에 앱을 까는 것처럼 이 D앱을 깔면 메디블록 앱을 까서 접속을 해서 여러분의 비트코인 숫자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보,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렸네. 아무튼 이런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요. 물론 블록체인도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이런 병원의 개인정보는 정말 해킹하기가 쉽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스템보다는 정말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도 해킹 가능성이 0.000 몇 프로 있겠죠. 해시파워 50% 이상이고 뭐고 이건 뭐 퀀텀 D앱이니까 뭐 퀀텀이 뚫리면 이것도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근데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칼싸움 하던 애들이 누가 총을 들고 왔는데 총도 뭐 불안전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져요.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가 입장에서 제가 국가의 입장을 자주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의료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국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료 시장에 있어서는. 의료 시장에서는 국가의 파워가 대부분인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 어떤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그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새로운 법안이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를 원해요. 자기의 유리한 것은 자기가 뭐 뒷돈을 받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인기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법안을 원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를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의료비 지원 상한선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그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의료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거가 이거와 매우 밀접해요. 이런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우파 쪽에서 정당을 받으면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나쁜 거냐? 이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좌파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나 의료에 대한 시각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별로 생각해 보신 분은 없겠지만 의료에 가는 진행 방향 자체는 한국에서는 계속 똑같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향, 즉 국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파 정당은 조금 더 이제 차별을 두자. 예를 들어서 뭐 자유무역 구역에다가 미국식 병원을 짓는다던가 뭐 이런 걸 조금 하자. 뭐 이런 정도고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 자체는 우파나 좌파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의료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야예요. 돈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오는 분야도 아니고 국가 세수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국민한테 돌려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공유를 가능해진다면 이런 블록체인으로 그러면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그런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에서 입장에서도 검사를 2번 안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보험비를 줄이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돈도 안 되는 거에다가 아니 병원 입장에서 왜 돈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형 병원들은 환자들이 밀려 있어요. 환자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이 환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보는 게 가장 유리해요. 한 명한테 검사 2개를 하는 거랑 2명한테 검사 1개 하는 거랑 가격이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 2명한테 1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딴 데서 검사를 하고 온 사람에게 다시 해봤자 이건 2번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검사를 한 번 덜 하고 딴 사람 어차피 밀려있는 게 환자니까 새로운 사람을 검사시킨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병원 입장에서도 모든 경우에 이건 윈윈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특히 이건 한국이 한정해서 한국의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해서 결국은 물론 메디블록이 그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의료 정보는 블록체인화 될 것이다. 그것도 저는 맥시멈 10년 안에 가까우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이 바뀌는 게 전부 다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의학 연구에 있어서 모집단을 확보하는 게 있어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를 몇 명을 단위로 했느냐,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을 했느냐, 1000명을 모집을 했느냐, 이게 모집단인데 이거를 메디블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 메디블록 팀의 목표는 맨 처음엔 사보험으로 시작해서 이 뒤에 이제 공공의료에 있는 보험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목표고요. 자체 EMR 또한 제작할 계획이 있고, 기존 EMR도 API를 통하여 메디블록에 접속 가능할 계획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M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대부분일 거예요. EMR은 아까 얘기했던 환자 기록이고요. 이 환자 기록을 조회하고 저장하는 그 매체의 이름이 EMR이에요. 병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개인 의원의 경우는 대부분은 그걸 사서 써요. 왜냐하면 이거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사서 쓰고요. 2차 병원 이상급에서는 대부분은 자체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외주를 맡겨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켜가지고, 대형병원은 보통 개발팀이랑 뭐 아예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디블록 팀은 자기네들이 EMR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EMR도 시장도 꽤 커요. 개인 의원들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한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들도 EMR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데가 아마 SK 쪽에서 하는 EMR 프로젝트가 제일 클 거예요. 거기가 한 5만 의원 정도를 하고 있고, 한 달에 사용료도 상당히 비싸요. 한 달에 10만 원 넘는 걸 같고요. 뭐 기능을 아마 다 쓰려면 30만 원인가? 뭐 이럴 거예요. 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한 3, 4개 정도 있는데, 메디블록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의미 같고요. 기존 EMR을 쓰더라도 API 따오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텐데, API는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정보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뽑아와서 EMR에다가 메디블록 API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메디블록에서 사용한 다른 의료 기록을 전부 다 뽑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메디블록 EMR은 꼭 쓸 필요가 없겠지만 API를 뽑아오면 그 사람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안 뽑아올 이유가 없죠. 안 뽑아올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진단에 있어서도 이전 과거 기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진단의 정확도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주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참여는 제 생각엔 많이 할 것 같아요.